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만약에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막 웃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하,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뭐 에어컨이든 난방이든 마음껏 틀고 전기차 충전도 그냥 물 채우듯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요. 거의 무한하고 또 탄소도 안 나오는 그런 깨끗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삶, 아니 인류 문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세상인데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뭐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우리만의 작은 태양을 만드는 프로젝트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전 중 하나인 핵융합 에너지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방향을 좀 명확히 해볼게요. 첫째, 도대체 핵융합이 어떤 원리인지 그 핵심을 좀 쉽게 풀어볼 거고요. 네. 둘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지점이죠. 기존 원자력, 즉 핵 분열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안전성하고 폐기물 문제를 속 시원하게 비교해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최전선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인공태양이라는 말이 정말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방식을 지구에서 그대로 따라하려는 시도 맞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E는 mc제곱. 아, E는 mc제곱? 네, 이걸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바로 그 공식이요. 맞아요. 아주 가벼운 원소, 수소 원자핵 두 개로 합쳐서 조금 더 무거운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더하기 1이 정확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1.99처럼 아주 미세하게 질량이 줄어들어요. 아, 질량이 사라지는군요. 네, 바로 그 사라진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양의 수십억 년 동안 불타오를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와, 그걸 지구에서 하려면 태양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대체 얼마나 뜨거워야 그게 시작되는 건가요? 태양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1500만 도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처럼 강력한 중력으로 원자핵들을 꽉 눌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온도를 훨씬 더 높여야만 합니다. 훨씬 더라면 어느 정도요? 무려 태양 중심부보다 7배나 뜨거운 1억 도 이상이 필요해요. 네, 1억 도요. 잠깐만요. 1500만 도도 감이 안 오는데 1억 도라니요. 이건 뭐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온도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1억 도에서는 우리가 아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 다 녹아버리니까. 모든 물질이 원자핵하고 전자로 완전히 분리돼서 막 떠다니는데 이걸 물질의 제4상태,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플라즈마요? 네, 이 극도로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융합의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마어마한 플라즈마를 계속 태우려면 연료가 필요할 텐데 이 연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혹시 뭐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만 묻혀 있어서 또 다른 에너지 전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런데 핵융합의 가장 혁명적인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연료가 바닷물 어디에나 풍부하게 들어있는 중수소하고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데 쓰이는 리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삼중수소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바닷물이 연료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욕조 하나 가득 채운 바닷물에서 뽑아낸 중수소랑 낡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든 리튬, 이것만 있으면 한 가정이 수십 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알기로 바닷물 1리터에서 뽑은 중수소가 휘발유 300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낸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휘발유 300리터면 제 차로 서울 부산을 3번을 왕복할 텐데 이게 그냥 바닷물 1리터에서 나온다니? 이건 뭐 현대판 연금술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연료가 사실상 무한하고 지구 어디에나 널려 있다는 것. 이게 핵융합이 가진 진짜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연료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질문이 생기네요. 그 1억 도짜리 불덩어리를 대체 어디에 담아두죠?
세상에 녹지 않는 그릇은 없을 텐데요. 당연히 어떤 물질을 넣어도 직접 담을 수는 없죠. 담는 순간 뭐든지 바로 증발해버릴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장으로 그릇을 만든다고요? 네. 플라즈마는 전기를 띤 입자들의 모임이라서 자기장에 아주 잘 반응하거든요. 아주 강력한 자속으로 도넛 모양의 자기장 그물을 쫙 만들어서요. 1억 도의 플라즈마가 용기벽에 전혀 닿지 않도록 공중에 붕 띄워서 가두는 방식이에요. 아, 공중부양이네요. 네. 이 도넛 모양의 자기장 그릇을 토카막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통제불능의 폭발 사고가 날 위험 정말 없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핵분열과 핵융합은 이름에 핵이 들어간다는 점만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요? 네. 우선 안전성,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의 초고온, 그리고 초고진공, 마지막으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되는 자기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해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단 하나라도 조건이 어긋나면, 예를 들어 전원이 나가서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진공에 문제가 생기면 플라즈마는 바로 식어버리면서 수초 내에 반응이 저절로 멈춥니다. 아, 저절로 꺼지는군요. 네, 애초에 폭발이라는 현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일부러 폭발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공학적으로 내재적 안전성, fail-safe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핵분열 원자로는 수년치 연료를 원자로에 한꺼번에 넣어두고 반응을 제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핵융합로는 반응에 필요한 단 몇 그램의 연료만 실시간으로 아주 조금씩 주입해요. 폭발로 이어질 연료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폭발 위험은 없다는 건데 그럼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핵 분열의 악몽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수십만 년간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겨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면 사실 의미가 반감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융합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융합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요. 와, 반응 후에 나오는 주된 생성물은 그냥 헬륨 가스뿐이에요. 우리 숨에도 섞여 있고 파티용 풍선에도 채우는 바로 그 헬륨이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한. 그렇죠. 유일하게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있긴 한데요. 반응 중에 나오는 중성자 때문에 원자로 구조물이 일부 방사화되는 거예요. 아, 그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이건 훨씬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이고요. 10만 년 이상 지하 깊숙이 묻어야 하는 핵분열 폐기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약 100년 정도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방사능이 자연상태 수준으로 돌아가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10만 년의 부담을 100년으로 줄이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고 폐기물 문제까지 없자면 이걸 먼저 만드는 쪽이 미래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는 건 당연하겠네요. 지금 물밑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프로젝트고요. 다른 하나는 각국의 자존심을 건 속도전입니다. 국제 프로젝트부터 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에 건설 중인 ITER, 국제 핵융합 실험 노입니다. 한국, 미국, EU,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해서 핵융합 발전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최종적으로 증명하려는 인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죠. 목표가 뭔가요? 투입한 에너지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워낙 거대한 장치라 최근에 계획이 좀 수정되면서 핵심 운전 목표 시점이 2039년으로 조금 늦춰졌어요. ITER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각국에서는 그야말로 단기 기록 경쟁이 불붙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무서운데요. 중국의 인공태양 이스트가 2025년 1월에 1066초, 그러니까 약 17분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17분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프랑스의 웨스트가 1336초, 약 22분을 달성하면서 바로 기록을 깨버렸죠.
일본의 JT60SA는 현재 가동 중인 토카막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군요. 그런데 이 경쟁 구도를 보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의 K스타가 48초 운연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나 프랑스는 1000초가 넘는데 48초가 어떻게 세계 최고 기술로 평가받는지 언뜻 들으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자 이번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48초가 1000초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록일 수 있다는 거예요. 48초가 1000초보다 대단하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핵심은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온도요? 네, 중국과 프랑스가 세운 1000초 넘는 기록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를 시험한 거고요. 반면 한국의 K스타가 달성한 48초는 실제 핵융합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골든존, 바로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시간입니다. 이 1억도의 벽을 넘어서 수십 초 이상 운전한 것은 전 세계에서 K스타가 유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100m 단거리 선수하고 마라토너를 비교하는 것과 같군요. 애초에 종목 자체가 다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능력이 핵심인 것처럼 핵융합의 골든존인 1억도에서 버티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술이고요. 그 단거리 스프린트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챔피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기술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실제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먼저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이건 전략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적 우위의 증명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라고 봐야죠. 특히 K스타의 이번 성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견뎌내야 하는 디버터라는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K스타는 이 부품을 기존의 탄소 소재에서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차세대 소재, 텅스텐으로 교체하고도 이 기록을 달성했거든요. 텅스텐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텅스텐이 튼튼하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플라즈마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텅스텐 환경에서도 1억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성공 덕분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 ITIR도 리스크를 감소하고 내벽 소재를 텅스텐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작은 K스타가 거인 ITIR의 항로를 결정한 셈이에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한국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50년대에 실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증로, K데모,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가 주도의 경쟁 구도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자본이죠. 맞습니다. 수십 년간 정부 주도로 천천히 진행되던 연구에 이제 민간의 속도와 자본이 결합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른바 퓨전 2.0 시대가 열린 거네요. 네. 빌 게이츠나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만 같은 거물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의 핵융합 스타트업에 모인 민간 투자금이 이미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3조 원이라니 이제는 더 이상 소수 과학자들만의 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MIT에서 분사한 Commonwealth Fusion Systems, CFS라는 곳이 있어요. CFS요? 네. 이들은 고온 초전도 자석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ITIR보다 훨씬 작지만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장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2030년대 초에 상용 발전을 시작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보다 10년 이상 빠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잖아요. 샘 올트먼이 투자한 헬리온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 소식이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헬리온이 202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핵융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잠시만요. 2028년이요? 그거 불과 4년 뒤입니다. 국가 프로젝트들이 2050년대를 목표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헬리온의 기술 방식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고요. 역시 그렇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담대한 목표 설정 자체가 이 분야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뒤의 꿈이 아니라 몇 년 안에 해결해야 할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까요. 핵융합은 더 이상 이게 과연 될까라는 물리학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공학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는 물리학의 원리를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공학의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난제가 남아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순수 에너지를 24시간 365일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하고요. 둘째, 연료인 삼중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원자로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기술을 실증해야 합니다. 자급자족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십 년간 쏟아지는 강력한 중성자 폭격을 견뎌내 특수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정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30년대에 첫 실증 전기 생산이 시작되고 2050년대부터는 상용 발전소가 실제 전력망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산들을 모두 넘는다면 인류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나아가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 중 하나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력한 초전도자석 같은 파생 기술들은요, 에너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자기부상 열차, 의료용 MRI의 해상도, 나아가 우주 탐사선 기술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무궁무진하죠. 지구의 인공태양을 만들려는 인류의 이 위대한 도전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